국민 라디오.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아,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아,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요새 조합의 재정이 좋지 않다고 해서 후원도 하고 혹시나 광고 효과도 볼까 싶어서 광고 신청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건설 현장 크레인 대여입니다. 5톤 카고, 10톤 미니 크레인 등 크레인 쓰실 분은 평안 크레인을 불러주세요. 베테랑 기사가 달려갑니다. 평택 주변 당진, 군포, 천안, 포승, 안성, 화성 지역입니다. 평안 크레인. 전화번호는 010-7392-0300, 010-7392-0300. 기술과 신뢰 그리고 안전을 자부하는 크레인, 평안 크레인입니다. 010-7392-0300번입니다. 전화 주십시오. 맹꽁이 평안 크레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공항에서 뉴욕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막날라 기장입니다. 레이디스 앤 젠틀맨. 이봐요, 스튜어디스. 내가 새싹 땅콩 쪄달라는 거 까먹었어요? 땅콩 더 드릴까요? 이건 그냥 땅콩이고 나는 새싹 땅콩차. 숙취에 좋고 몸에 여기저기 마구마구 좋은 새싹 땅콩차 달라 그랬잖아요. 아우 골 아파. 손님, 그건 저희 비행기에 없는데요. 야, 사무장 오라 그래. 그리고 너 내려. 당장 새싹 땅콩차 가져와. 뱅기 후진해. 기장입니다. 본 항공기 후진 안 합니다. 기내에서는 숙취로 인한 행패와 꼬장을 금지합니다. 새싹땅콩차는 전창걸닷컴에서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전창걸을 검색하시면 전창걸닷컴이 나옵니다. 전화 주문은 070-8635-1288, 070-8635-1288로 가능합니다. 굿바이 행오버. 숙취에는 새싹 땅콩차. 부동산 시장이 꿈틀대는 등 심리 호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빚내서 집 사라, 보험 들으라, 펀드 들으라, 이런 기사들이 난무합니다. 그렇게 해서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선대인 경제연구소는 일반 가게의 경제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확하고 정직한 경제정보를 전합니다. 험난한 한국 경제의 앞길을 밝혀드립니다. 2015년 경제전망 보고서와 금융상품 지도 등 푸짐한 혜택을 드리는 새해 보고서 회원 가입 이벤트를 잘 활용해 주세요. 21일까지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문의 전화 070-7584-2050. 네, 1월 15일자 아침 신문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조상훈의 뉴스바에서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출연을 하는군요. 예, 뭐 실시간 인터뷰는 아니고요. 예. 어제 김효진 PD가 네. 사전 인터뷰를 좀 했죠. 야, 예. 많이 좀 편집을 했다고 합니다. 예. 저 김용민 당시 상대 후보 예. 관련 언급도 약간 있었는데 뭐 굳이 내보내 아직도 그 얘기하고 다닙니까, 그 양반? 예. 모르겠습니다, 저는. 엊그저께 있었던 한 재판에서 새누리당 사람하고 같이 붙은 소송이었습니다. 거기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한 말이 있는데, 예. 그 양반이 했던 말이 뭐냐면은 김용민 아느냐?
민주당을 주물렀던 그 사람을 내가 이겼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주물렀던. 예. 상당히 높이 평가했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예. 이런 말 했다고 합니다, 지금. 예. 김효진 PD가 좀 요약을 해줬는데. 예. 내가 낙곰수랑 싸운 거 알지요? 예. 그랬다고 그래요. 예. 국민TV가 신뢰를 많이 쌓아야 돼. 예. 이 양반이 충청도 분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알지요 이런 말을 한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우리 이노근 의원께 그 페이스북에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이노근 의원님이 그 자신의 당선을 위해서 노력한 게 뭐가 있느냐? 예, 새누리당, 이명박근혜, 조중동, 한기총 이 총연합군이 사실 김용민을 상대했지 뭐 우리 이노근 의원님이 하신 게 뭐가 있냐라는 취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예. 예. 한국일보 일면 기사로 가보겠습니다. 점포 없이 인터넷과 콜센터 등만을 통해서 예금, 대출 등 업무를 하는 은행, 인터넷 전문 은행입니다. 예.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인터넷 전문 은행을 찾기 힘들죠? 그렇죠. 기존 은행이 이제 인터넷 뱅킹이나 이런 예. 업무를 하지만은 예. 인터넷 전문 은행이 있는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이 기존 은행과 뭐가 다르냐면은 그 핵심 채널이 기존 은행은 어떤 지점, 점포라면은 인터넷 전문 은행은 말 그대로 온라인입니다. 영업시간, 기존 은행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라면은 인터넷 전문 은행은 연중 무휴 24시간. 예. 상품은 뭐 온라인 상품, 오프라인 상품이 구분됩니다. 기존 은행은. 예. 하지만 인터넷 전문 은행은 구분이 없습니다. 서비스. 기존 은행은 모든 뱅킹 서비스가 다 가능하지만 그 인터넷 전문 은행은 주로 소매 금융으로 특화됐습니다. 큰 돈을 다루기에는 아직 인터넷을 맹신할 수가 없는 구조죠. 그러니까 뭐 기업 대출하고 이런 건 안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주로 일반 그 소비자들, 예. 고객들 상대로 해서 뭐 예금 받고 대출해주고. 장점은 뭐냐? 기존 은행은 대면 서비스를 통한 전문성 또 안정성, 보안성 이런 거라면 예. 인터넷 전문 은행은 비용 절감을 통한 금리, 수수료 우대, 뭐 은행을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혜택을 고객에게 돌려주겠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 대면 서비스가 좋습니까? 이 대면 싫어하는 분도 있어서. 대면을 딴 사람을 통해서 하도록 하는 분도 계시고. 예. 오늘 한국일보 일면 머릿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IT 공룡 네이버 인터넷 은행 뛰어든다. 이런 제목입니다. 예. 국내 최대 인터넷 기업인 네이버가 인터넷 전문 은행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이버가 온라인 영역에 막대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은행업에 뛰어들 경우 기존 금융권 판도의 일대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는 겁니다. IT 업계와 금융권, 금융당국에 따르면 네이버는 최근 인터넷 은행 설립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으로 투자은행, IB라고 하죠. 투자은행의 공동 투자자 모집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 검토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4% 이상 소유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금산분리 제도 하에서 네이버 단독으로 인터넷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선 지분을 분산한 형태로 뛰어들 준비를 하는 것으로 분석이 됐는데요. 예. 정부의 구체적인 인터넷 은행 도입 방안이 아직 나오기 전이지만 은행 설립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미리 대비하는 차원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한 금융권 관계자가 밝혔다고 합니다. 자, 성사될 경우 뭐 금융권의 지각 변동 예상된다. 그러니까 기존 은행을 이용하지 않고 네이버에 있는 아이디를 갖고 그렇게 해서 금융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그런 고객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런 예측인 거죠. 예. 근데 뭐 당국도 이렇게 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얼마나 또 그동안 네이버를 통한 그 정부 홍보 또 반대잡 제압 얼마나 유용하게 써왔습니까? 뭐 네이버지 않습니까? 네이버. 네이버. 예. 전혀 뭐 사실 척질 이유가 없는 네이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IT 공룡이 된 거고요. 근데 인터넷 은행까지 뛰어든다. 이 금융권의 지각 변동이 예상되는데 네이버에 지나치게 부와 권력이 쏠리는 것은 아닐지 뭐 벌써부터 이런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네이버는 녹아났는데
청년들의 눈물, 한숨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를 비롯한 많은 언론들이 다룬 기사입니다. 지난해 취업자 증가 폭이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표상으로 보면 이 취업 일자리 문제 신경 쓰는 정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정작 취업의 주 대상이 돼야 할 청년층, 그러니까 15살부터 29살까지의 실업률은 9%로 나타났습니다. 1999년 이후 가장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청년층 5명 가운데 1명은 드라마 미생의 장글에, 그러니까 2년 계약직보다 못한 1년 이하의 계약직으로 사회의 첫 발을 내디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내놓은 경제활동 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9%밖에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년 이하의 계약직 일자리마저 구하지 못한 청년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또 일종의 어떤 그 통계 기준을 자의적으로 설정해서 아직 파악되지 못하는 그러나 심각한 실업 청년들이 상당할 것이다라는 예측은 뭐 너무나 통계 기준이 좀 현실과 동떨어진 측면들이 있죠. 그렇죠. 이게 말하자면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뽀샵을 한다. 이 통계 뽀샵은 벌써 몇 년 전부터 제기되어 문제인데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업률 9%에 불과할 것인가?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청년의 눈물은 15년이 아니라 전대미문의 최악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관측도 있습니다. 예. 저희 협동조합 주변만 봐도 이 청년 실업률 심각하다는 것 단박에 알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볼 수 있는데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취업을 한 사람들은 행복할 것인가? 자, 그런데 청년 취업자 10명 가운데 2명이 1년 이하의 계약직으로 첫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말씀을 드렸죠. 장그래도 부럽다. 내 직장은 1년 이하의 계약직. 청년 취업자의 20% 눈물. 이런 제목의 서울신문 3면 기사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1년 이하의 계약직으로 사회 첫 발을 내디딘 청년들이 20%, 5명 중에 1명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1년 뒤에 그렇다면은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근데 장그래는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습니까? 안 됐어요. 예. 1년 뒤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율은 11%에 그쳤습니다. 장그래처럼 89%는 전환이 안 된 겁니다. 첫 일자리의 근속 기간이 18.8개월로 또 감소가 되고 있는데, 예. 이 고용의 그 양뿐만 아니라 고용의 질도 최악이다 이렇게 봐도 무리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서울신문 계속해서 일면 머릿 기사를 보겠습니다. 대학생들을 상대로 20에서 30%대 고금리 대출 장사가 여전히 성업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7만여 명의 대학생들이 28%가 넘는 고금리 대출에 몰리고 있다는 질타가 쏟아졌는데요. 이후에 금융당국이 대대적인 현장 지도에 나섰고요. 뭐 그렇게 해서 뭔가 좀 달라지는가 싶었는데 일선 현장의 고금리 장사는 요지부동이란 겁니다. 실정이 이런데도 금융당국은 그럴 리 없다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엉뚱한 통계 보고 그럴 리 없다라고 말하는 건지. 서울신문이 20여 개 저축은행에 대학생 신용대출이 가능한지 일일이 확인해 봤는데 대부분이 연 26에서 29% 금리를 조건으로 대출해 주겠다고 응답했습니다. 법정 최고 상한선인 34.9% 금리를 제시하는 저축은행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그나마 일부 저축은행은 3개월간의 소득 증빙 자료를 요구했지만 일정 소득 없이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큰 돈을 빌려주겠다는 것도 있었습니다. 고금리 때문이죠, 이게. 저축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은행권의 주택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면서 저축은행의 먹거리가 더 줄어들게 됐다. 대학생은 소득이 없어도 놓칠 수 없는 틈새 시장이다 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청년이 수익 모델인 이런 저축은행의 현실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500만 원 빌리면은 이게 금리가 한 30%라고 치고요.
얼마를 갚아야 되는 겁니까? 이자만 연 150만 원 아닙니까? 30%면. 이자만. 예. 1년에요. 혀를 내두릅니다. 예전에 반값 등록금 집회가 한창일 때 한 대학생들이 들었던 그 피켓이 있습니다. 그 피켓 문구가 아직도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빚지기 싫어요. 빛이 되고 싶어요. 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한겨레 3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해 청년층 경제활동 참가율과 실업률의 동반 상승은 청년층 눈높이 조정에 무게를 실은 정부의 다양한 청년 일자리 대책이 현장에서 제효과를 내지 못하거나 안착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낳는다. 이렇게 시작하는 한겨레 기사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2013년 출범 이후 여러 차례 청년 일자리 대책을 내놨는데요. 큰 줄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격차를 줄여서 청년들의 시선을 기존 대기업 공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돌리는 것이었는데 한마디로 청년층의 눈높이를 낮추고 동시에 비교적 열악한 일자리인 중소기업의 일자리의 질을 높여서 청년 실업 문제를 풀어간다는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실제 지난해 4월에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일자리 단계별 청년 고용 대책에는 실업고 등의 현장 실습 활동 내실화나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취업 정보 제공 확대, 군입대나 출산 육아에 따른 경력 단절 문제 등 이런 문제 해소가 핵심 정책 과제로 담겼는데요. 자, 그러나 이 청년층 경제활동 참여율이나 실업률은 이 동반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참 이런 모순된 그런 결과인데 예. 결국 이제 정부 일자리 대책이 효과가 없거나 혹은 안착하지 못하거나 이런 얘기 아니겠냐라는 분석입니다. 일자리 질을 높여서 중소기업으로 유도시키는 이런 식의 청년층 눈높이 조정 현장에서는 먹히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먹히지 않고 있으면 좀 새로운 대책을 내놓든지 기존 대책을 보완하든지 해야 될 텐데 정책은 내거는 것에만 의미가 있다. 이걸 시행하고 보완하는 거 그거는 우리 할 일이 아니다. 정부는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이렇게 눈높이를 낮춰서 중소기업으로라도 가라. 이게 정부 대책 아니었습니까? 이 정부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말이죠. 오늘 조선일보 1면 사이드 톱 제목은 이렇습니다. 창업에 나선 청춘. 이런 제목입니다. 이게 취업이 안 되니까 이제 창업을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게라도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예.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연간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취업자는 2013년보다도 5만 6천 명이 늘었다는 겁니다. 2002년 2만 9천 명 늘어난 이후 20대 취업자 수는 매년 감소세를 보이다가 작년에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청년 창업이 늘어난 것이 20대 취업자 증가세의 한 원인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창업도 취업으로 보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됩니까? 취업이라는 게 생계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하고 있다는 의미니까 예. 꼭 직장에 들어가야만 취업이라고 볼 수 없죠. 노동자가 돼야만 취업이 아니라 자기가 사장이 돼도 취업이다. 그렇죠. 보면 또 그럴 수 있겠네요. 노동자로서 어느 회사에 노동자로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창업한 곳이라면 이게 또 다른 고실업 사회의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5, 60대의 취업률이 오히려 청년 그 취업률보다 높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자리는 제한이 돼 있을 거고요. 예. 차라리 창업을 하자. 예. 이렇게 돌아선 청년층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겠죠. 자영업자의 증가세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30에서 50대 자영업자 줄었는데 20대 신설법인 대표 자영업자는 도리어 늘었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긍정적인 현상인가? 조선일보는 굉장히 긍정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업에 나선 청춘. 그런데 지금 30에서 50대 자영업자가 왜 줄었습니까? 자영업으로 나섰다가 안 돼서 망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20대들이 자영업자로 나섰을 때 과연 그들이 성공할 것이라고 누가 보장합니까? 이들도 실패할 가능성이 동일하게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취업 안 되면 창업이라도 해라. 이런 식의 그 태도는 정부의 무책임한 고용 정책의 또 반증은 아닐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자, 우리나라 학생들은 학년이 오를수록 언어와 수리 등 인지 능력은 향상되지만 도덕성, 시민성, 자기정체성 확립 등 민주 시민에게 필요한 역량은 오히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당히 주목되는 통계 결과인데 한국교육개발원의 2014 학생 역량지수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언어 능력, 문제 해결력, 정보통신 기술 활용 능력 이걸 평가한 인지 역량은 학년이 오를수록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인지 능력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적, 자율적, 건강 역량 평가에서는 고학년이 될수록 수준이 하락했다는 겁니다. 인지 능력은 높아졌지만 전인적 발달은 떨어지는 반쪽 시민만 키우는 한국 교육이라는 겁니다. 인지 능력, 학습 능력이겠죠. 예. 또 이런 IT라든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는 능력. 이런 것들은 높아졌지만 기본적인 시민성, 도덕성, 자율성, 정신건강 이거는 떨어졌다. 이게 무엇을 반증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일배를 반증하는 겁니다. 굳이 일배가 아니어도 네. 이 신문 보고 방송 보고 어른들 보면 네. 당연히 이 방향으로 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뭘 배우겠습니까? 예. 기능인만 키우고 정작 인간성을 키우는 그런 교육은 갈수록 저하되고 한국 교육의 그 위태로운 현실이 오늘 한국일보 일면에 상세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일면 기사입니다. 지난해 1월 삼성 에버랜드에서 일하던 빌딩 관리 직원 980명이 S1으로 이직했습니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에버랜드가 건물 관리 사업을 S1에 넘긴 건데요. 이직 통보를 받은 직원들은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청춘을 바친 회사를 옮기는 것이 마땅치 않고 에버랜드가 그룹 지주사가 돼서 주식시장에 상장하면 우리 사주를 배정받아서 시세 차익도 볼 수 있다는 기대가 컸기 때문이죠. 사측은 근로조건이 변하는 게 없다면서 위로금 지급도 거부를 했습니다. 300명 넘게 그랬고요. 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제일모직으로 회사 이름 바꿔서 지난해 말에 상장했죠. 예. 이재용 부회장이나 이 자녀들, 이건희 회장 자녀들이 챙긴 상장 차익이요. 예. 상상을 초월하죠. 예. 81억 원 투자했는데 5조 8천억 원. 예. 우리 사주란 말이 삼성에서 그리 어울리지 않습니다. 예. 우리 사주 무슨 우리 사주야? 아니 우리 이건희 회장과 자녀들 우리. 예. 너희 사주죠. 너희 사주. 너희 사주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옮겨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범위를 너무 크게 잡으면 안 됩니다. 예. 노조를 만들면 임금이 10% 이상 오른다. 한국경제학회지 논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중대형 규모 기업에 노동조합이 생기면 노동자 평균 임금이 10% 이상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성장의 원인으로 낮은 임금 상승에 따른 가계 소득 부진으로 꼽히는 상황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건데 우리나라의 노조 조직률은 10% 수준에 머물고 있죠. 예. 노조가 있으면 산업 평화가 깨지고 따라서 이 결국에는 그 회사는 내리막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 결국 노동자의 일자리마저 빼앗기게 된다. 그러니까 노조는 노동자들의 적이다. 보수 언론이 얼마나 그걸 노래를 부르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기업하는 사람들은 이 기사를 야 이거 노조 만들어지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석할 것이고요. 예. 노동자들은 긍정적으로 해석해야죠. 그렇죠. 야 우리 임금 올리려면 우리 소비 여력을 좀 확보하려면 노조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방향으로 해석하는 게 맞죠. 임금뿐만입니까? 그 사내의 어떤 그런 견제 감시기구가 이제 상설화돼 있는 거기 때문에 회사 내에 인권 침해라든지 대표적으로 성희롱,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 대신해서 싸워줄 수 있는 그런 노동자 권익 기구가 상설화돼 있는 거. 그거는 노동의 질도 달라지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노동조합이 갈수록 조직률이 떨어지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노조를 만들면 임금 10% 이상 오른다. 이 기사는 함께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초부터 조선업
개발, 구조조정에 칼바람이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상 최악의 실적 부진을 보인 현대중공업이 전체 직원의 5%인 과장급 이상 사무직원 1,500명을 구조조정하는 고강도 인력 감축 계획을 내놨습니다. 업계 세계 1위이면서 국내 재계순위 7위인 현대중공업, 이 조선사가 내놓은 대규모 강제 감원이라는 점, 저성장의 늪에서 허덕이는 우리나라 산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렇게 세계일보가 오늘 일면에서 다뤘습니다. 예, 지난해 3분기까지만 집계한 건데 적자가 3조 2천억. 네. 4분기까지 했다면 4조 넘었을 것 같고요. 예. 제가 주가를 한번 봤습니다. 예. 한 5년 내에 최고 주가가 55만 4천 원이었는데 예. 어제 종가가 9만 8,600원이었어요. 네. 5분의 1 이하로. 최대 피해자는 최대 주주인 정몽준 전 의원. 한 3조 5천억 재산이 줄었다고 봐야겠죠? 아, 작년에 참 우리 정몽준 의원은 그렇게 되는 일이 없는 한 해였군요. 예, 내가 너한테 걱정해달라고 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김용민 성대모사의 저주. 제가 성대모사하면 어떻게 다들 이렇게 일들이 안 되시는지 참 송구스럽습니다. 서민 전세 강북에서도 멸종 위기다. 이런 경향신문 이면 기사가 주목됩니다. 2011년부터 3년 사이에 서울 강북 지역에서 2억 원 이하의 서민 전세가 급격하게 줄고 2억에서 3억대 전세가 늘어났습니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도 2억에서 3억대 전세 물량이 크게 줄어든 반면에 4억에서 5억대 전세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주인들이 전세 가격을 올리거나 낮은 가격대 전세를 월세로 바꾸면서 서민들이 살만한 전세 거래 물량이 급감한 것입니다. 전세값 상승으로 전국 아파트 평균 가격보다 비싼 전셋집이 100만 가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사실 제가 집이 경기도 용인 아니겠습니까? 회사 가까이 이렇게 집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알아보니 없어요. 한마디로. 갈만한 데가. 용인에서는 제가 작은데 이 서울에서는 전세 구하기도 힘든. 그 돈으로요? 그렇죠. 예. 예. 또 샀을 때와 지금 제가 작은데 지금 가격을 대비해 보면 너무나 현격하게 떨어져가지고 이게 팔릴지도 모르겠고 또 설령 전세를 내주고 서울로 온다 한들 구할 수 있는 전세가 없습니다. 예. 강남은 물론이고 강북에서도 서민 전세는 거의 멸종 위기다. 이런 기사 상당히 공감이 됩니다. 경향신문 이면 기사고요. 나라꼴 이런 말을 생각하게 만드는 기사 이제부터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경향신문 12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처분서를 정해진 기간보다 하루 늦게 송달하는 바람에 담합 행위를 한 업체에 물린 71억여 원의 과징금 처분이 취소됐습니다. 공정위 공무원들의 작은 실수로 수십억짜리 과징금 처분이 취소된 겁니다. 참나. 월급에서 까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기업들 논았네요. 난리 났네. 아주 뭐. 동아일보 일면 보겠습니다. 정부가 보여주기식 행정과 단기 성과주의에 대한 유혹 때문에 시장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가 오히려 비효율을 자초하는 사례가 많아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근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K몰24라는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정부가 설립한 온라인 쇼핑몰인데요. 해외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우수한 한국 중소기업 상품을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설립 취지인데 정부와 역직구 쇼핑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한국무역협회를 통해서 운영하는 K몰24의 지난해 하반기 하루 평균 거래액이 1,400여만 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몰24를 통해서 물건을 파는 업체는 500곳, 품목은 8,000개에 이릅니다. 한 업체가 하루에 기껏해야 28,000원어치를 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과 조급증에 무리하게 시장에 개입했다가 이렇게 큰 손해를 본 경우라 하겠습니다. 이런 거죠. 액티브 X. 이것 때문에 저 해외에서 그 뭐였습니까? 그게? 천송이? 예, 천송이 코트. 그거 못 산다. 이 대통령이 이런 문제 인식 또 지적에 따라서 만든 것 같은데, 예, 대실패로 끝났습니다. 현역병사 3명이 부대 안으로 대마초를 반입해 피우다가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6회 공군에 각각 소속된 이들은
대마초를 우편 배달로 받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비영역내에 밀반입했는데요. 역내에서 수차례 대마초를 흡연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은 경찰의 공조수사 요청을 받을 때까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대마초가 과연 마약이냐? 라고 했을 때 사회적 논란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대마초뿐이겠습니까? 다른 마약류도 이렇게 여지없이 군에 들어갈 수 있다면은 그 구멍이 이번에 발견된 거 아니겠습니까? 밀반입해서 흡연했다. 과자 상자 소포에 숨겨서 이렇게 반입을 했다고 하는데 부대에서 수차례 피웠다고 하는군요. 만약에 심각한 마약물이 들어와서 환각 상태에서 총을 가진 이들이 예를 들어서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범행을 저지른다. 끔찍하죠. 예. 마약류에 뚫린 3군 관련한 기사가 국민일보 1면에 실렸습니다. 선거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차관급인데요. 이 양반이 인사기록을 허위로 기재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출신을 서울이라고 밝힌 김용희 선관위 사무총장. 그런데 지난해 12월 5일부터 3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진 정보공개 청구 결과 김 사무총장의 출생지는 서울이 아닌 전라북도 정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사무총장의 출생지 기록이 잘못 발표된 것은 지난해만이 아닙니다. 그가 선관위 사무차장으로 승진하던 2012년 11월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출생지를 서울 강서구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2년 넘는 기간 동안 김 사무총장의 출생지는 각 언론사와 주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서울로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용희 사무총장은 과거 선관위에서 일하면서 상부에서 서류를 작성할 때 출신지를 기준으로 적으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자기를 서울로 했다는 건데요. 자, 글쎄요. 그가 이렇게 그리고 출신지 기록이 오락가락한 것은 인사에서 유리한 세평을 받기 위해서 허위 기재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08년에 전북 선관위에 근무할 때는 출신지를 그때는 또 정읍이라고 했단 말이죠. 전라북도 선관위에서 근무할 때는 출신지가 그 지역일 경우, 뭐 나름대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공직선거법 250조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등의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출생지, 신분, 직업을 허위로 기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직선거법 대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직선거법을 관리하고 또 시행하는 선관위 업무 책임자가 출생지를 이렇게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가, 과연 타당한 일인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차관급 인사입니다. 선관위 사무총장은. 공직자지요. 고위공직자입니다. 예. 자, 음종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늘 한국일보 사면 기사가 상당히 주목됩니다.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에 배우설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음종환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지난 13일, 그러니까 그제지요.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만났는데 욕설이 섞인 설전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입니다. 이준석 씨와 음종환 씨가 조우한 곳, 만난 곳은 공교롭게도 두 사람이 지난달 18일 이동빈 청와대 제2부속실 비서관, 손수조 씨 등과 함께 술자리를 함께했던 청와대 인근의 한 술집인데요. 자, 이준석 씨는 취재진과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이곳에 들렀고 정치권 후배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음종환 씨를 우연히 만났다고 합니다. 당시 이준석 씨와 동행했던 프레시안을 비롯한 취재진에 따르면 문건 유출의 배우설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는 두 사람이 한 달여 만에 같은 술집에서 만난 터라서 처음부터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고 합니다. 이준석 씨 일행을 뒤늦게 확인한 음종환 씨는 기자들 앞에서 고성을 지르면서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아무 일 없다는 듯 이준석 씨가 음종환 씨 일행 테이블에 다가가자 이 새끼야, 쟤 누가 불렀어? 너 여기로 왜 왔어? 누가 나 여기 있다고 너한테 알려준 거야? 이런 험악한 목소리가 흘러나왔고 일부 일행이 음종환 씨를 말리는 모습도 목격됐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씨가 그냥 온 것이다 라면서 음종환 씨 일행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고 하는군요. 그러자 음종환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고 이후 몇 번의 고성이 더 터져 나온 다음 음종환 씨 일행이 술집을 떠났다고 합니다.
진짜 완전히 새들도 아니고 말이죠. 예. 근데 이 상황에 대처하는 걸 보면 네. 이준석 씨가 고단수입니다. 나이는 한 16살 어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음종환 전 행정관이 46, 이준석 씨가 30인데 네. 화는 음종환 씨가 내고 예. 자리를 먼저 떴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오늘 중앙일보 3면을 보면은 이준석 전 비대위원이 할 말 다 하는군요. 음종환이 나에게 반협박조로 방송 출연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더니 너 요즘 여자 누구누구 만나고 있지? 라고 하더라. 내가 전혀 만나지 않는 여성들인데 이러면서 한마디로 이준석 씨 뒷조사한 거 아니냐라고 이준석 씨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음종환 씨 문고리 권력 3인방인 정우성 씨와 대학 동기고 행정관 이상의 위상을 갖고 있는 인물이고 이 친박 진영 그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고 십상시 가운데 한 명으로 거론된 인물 아닙니까? 예, 세계일보 고소한 7명 명단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이준석 씨가 이제 잠시 후에 뉴스의 재구성에서 들어보겠지만 갖은 의혹 마치 야당 진보신문이 이야기하듯 이 청와대 이 문고리 권력 3인방 또 십상시 이들의 전횡에 대해서 강도 높게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야당이 국회에서 국정조사하고 특검하자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방송마다 나가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준석 씨에 대해서 불편한 거예요. 그래가 찾아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자 문제 운운하면서 이렇게 이준석 씨를 압박했다는 주장을 이준석 씨가 하고 있습니다. 진위 여부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오늘 국민일보를 보니까 손수조 이 사람은 음종환 씨가 김무성 이렇게 거론한 바 없다. 또 이러면서 음종환 행정관을 두둔하는 듯한 그런 말을 해서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대한민국에서 언론의 자유가 침해받고 있다는 점을 도무지 이해 못하는 사람. 이준석. 그는 요즘 친박의 표적이 되고 있는데 그가 SBS 라디오에 나와 밝혔던 말들을 모아보면 이번에 정윤회 씨가 또 언론 인터뷰하면서 밝힌 게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한테 본인이 이제 그럼 관계를 묻는 질문에 대해 가지고 대선 끝나고 그냥 감사하다 전화 한 통 받은 거밖에 없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솔직히 얘기하면 감사 전화 받은 사람 몇 명 안 되거든요 보면은 그 랭킹으로 따지면 안에 든다는 얘기니까 그 말 듣고 놀랐던 거죠. 이 사람이 진짜 이번 대선에서도 그럼 롤을 한 거야? 라고 이제 사람들 사이에 말이 돌게 되는 거죠 보면은. 이준석 위원장 전화 받으셨어요? 사적으로 못 받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딱 하나 찍어가지고는. 아직은 멀었군요. 그렇게 받은 인사들은 굉장히 드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마음만 먹으면 소위 말해서 국정농단 참 어마어마한 말인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인가요? 자리인가요? 그렇게 보세요? 왜냐하면 새누리당에서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니 비선할 몇 명이 어떻게 국정 운영을 자주우지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비선이라고 하면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예를 들어 정보의 소통 경로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가신 뒤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의원 시절에는 보면은 보통 전화를 하려고 해도 보통은 전화기를 들고 있는 분이 안동근 비서관이다. 이렇게 돼 있고 이러면은 그리고 또 누굴 만난다거나 할 때 왜냐하면 그 직책 역할들을 다 살펴보면은 보통 이 메시지 담당하는 게 정호성 비서관이고 그다음에 또 안봉근 비서관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사실상 우리가 일정 및 수행이라고 돼 있지만은 사실상의 근접 경호 책임자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제할 권한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권한이 외부 소통이 잦지 않은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그 특성상 그 당시에 굉장한 장벽으로 많은 인사들한테 작용했던 건 사실일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그 측면에서 사실 정보의 경로가 어떻게 통제됐냐에 따라 가지고 그런 의혹을 받기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 의원도 그런 얘기 했다 그러더라고요. 박 대통령을 만나려고 하는데 대표 시절에도 누굴 만나라, 비서관을 만나라, 이 세 분 중에 한 사람, 내 대신 그분을 만나라. 그러니까 황당했다 하는 얘기. 실제로 이제 공직 검증을 해야 되는 자리인데 사실 이번 정부가 욕 가장 많이 먹었고 또 이제 가장 또 실책으로 기록되는 것들이 인사 실패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인사 실패의 검증 책임을 계속 우리가 거론하면서 실무 책임자 누구냐 나와라라고 계속 언론에서 떠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보면 조홍천 비서관이었는데 조홍천 비서관 말에 따르면은 어제 검증을 해놓고 오늘 갑자기 인사 발표해버리고 이런 일이 잦았다는 거 아닙니까?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억울한 게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친이계와 가까운 김무성.
김무성과 가까운 이준석. 그 이준석이 증익의 반란 가능성을 언급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좀 인적 쇄신 요구가 이제 김기춘 실장과 또 3인방으로 집중되고 있는 이런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 가지고는 친이계가 이건 좀 민감한 사안이긴 하지만 만약에 야당의 어떤 특검 요구나 어떤 그 국조 요구가 공식적으로 들어왔을 때 지금은 군불대기 수준인데 만약에 그게 직접 들어오고 막 법안이 제출되고 이러면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 왜냐하면 뭐 사실 대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보면은 예, 과거에 생각해 보면은 이런 정도 급의 사안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과거에 예를 들어 행정수도 이전할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 대반란을 친박기가 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이 꽤 다수당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170석의 다수당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뜻을 접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정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친이계도 아마 이번에 그 특검 요구나 이런 것들에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을 겁니다.